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춥습니다. 오늘 예도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45번째, 서문 빼고 43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오늘 또 니체의 10년을 들여다보겠는데요. 45번째. 대단합니다. 그죠? 유럽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한 과목이 세 학기를 들어야 이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데 그 이상이죠. 그죠? 다양한 철학소들을 함께 묶어서 특히 정신분석과 연관하여 둘레즈 푸코와 연관하여 지제까지 다양한 철학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뿜어낸 그 에너지는 그 이상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오늘 역시도 엄청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장 189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Die Arbeiter lassen finden eine große Beschwerde darin, den Müßiggang zu ertragen. 부지런한 종족은, 인종들은 부지런한 종족이 따로 있긴 있겠죠. 그죠? 그것은 날씨 탓도 있겠고 기후와 풍토와 같이 가는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부지런한 종족들은 된 위시강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르게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부지런한 인종들은 무의도식하면서 뭔가 시간을 빈둥빈둥 보내는 이런 것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아주 큰 베슈베얼드 어려움, 어떤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Es war ein Meisterstück des englischen Instinktes, den Sonntag in dem Maße zu heiligen und zu langweiligen, dass der Engländer dabei wieder unvermerkt nach seinem Wochen- und Werktage listen wird. 자, 여기서 in dem Maß라는 거는 다스를 받는 거야, 뒤에. 그래서 자, 영국인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자신들의 평일, 노동일을 열망하면서 기다릴 정도로 일요일을, 주일을 신성하게 하고 그날 지루하게 시간을 뭔가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은 영국적 본능의 걸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래서 그 일요일을 신성시하면서 노동하지 않고 뭔가 여가를 보내긴 하는데 이걸 참 견디기가 어려워한 그런 민족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또한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죠? 쉬면서도 몸이 건질건질하다. 그러면서 노동할 수 있는 평일을 기다리는, 열망하면서 리스턴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이런 것은 als eine Art Klug
erfunde는 klug eingeschalteten Fastens. 자, 이런 것은 일종의 영리하게 발명되었으며 또한 영리하게 삽입된 금식의 그러한 종류로서 나타났다라.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 그죠? 삶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환을 깨고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충동과 삶의 본능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종족들은 이러한 금식과 단식 또한 본능과 충동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리하게 발명되고 영리하게 삽입된 금식의 일종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그런데 wie der gleichen auch in der antiken Welt reichlich wahrzunehmen ist. 이런 것은, 이런 금식과 같은 이런 것은 또한 고대 세계에서 아주 풍성하게 지각될 수 있어, 인지될 수 있는데, 갈로 안에 거를 하면은 wenn auch wie billig bei südländischen Völkern nicht gerade in Hinsicht auf Arbeit. 매우 당연하게도 남쪽 지방 민족들에게, 남방 지역의 민족들에게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러나 노동과 연관해서가 아니라 어찌되었건 남쪽 지역에서 사는 그런 민족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Es muss fasten. 갑자기 이제 금식, 단식이 주제로 들어온 거예요. Es muss fasten vom vielerlei Art geben. 많은 종류의 금식들이 존재한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고대 인도 종교에서의 어떤 금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금식도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어떤 수행자들의 금식, 단식, 그런 게 있겠죠.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성수련가들의 금식도 있고, 이것은 또한 히브리 전통에서도 나타나, 유대인들에게도 특히 나라를 잃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야훼에게, 자신들의 신에게, 그죠? 다양한 금식이 있어. 그런데 und überall wo mächtige Triebe und Gewohnheiten herrschen, haben die Gesetzgeber. 자, 강한 충동과 습관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 haben die Gesetzgeber, 입법자들은 dafür zu sorgen, Schalttage einzuschieben, 어떤 윤희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을 배려해야만 했어. 그런데 이런 윤일에는 안 되는 solch ein Trieb in Ketten gelegt wird und wieder einmal hungern lernt. 이런 윤일에는 이러한 충동이 사슬에 묶여져서 다시 한번 굶주리는 것을 배우게 돼.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충동을 억제하고, 그죠? 강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사슬에 묶고 다시 배고파하면서 굶주리는 걸 배우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죠? 오늘날 이슬람 종교인들의 어떤 단식도 유명하죠, 그죠? 예전에 독일에서 이슬람 친구들의 어떤 단식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배우게 된다 이 말이야. Von einem höheren Ort aus gesehen,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면
erscheinen ganze Geschlechter und Zeitalter. Wenn sie mit irgendeinem moralischen Fanatismus behaftet auftreten. 자,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면 어떤 전체 세대들과 전체 시대들은, 세대와 시대들은 그것들이 어떤 도덕적 파나티스무스, 열광주의에 붙잡혀서 나타나게 될 때 전체 세대와 시대들은 als solche eingelegte Zwangs- und Fastenzeiten, 이러한 가운데로 집어넣어진 삽입된 강박의 시간과 금식의 시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시대와 세대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베렌트, 벨센, 이러한 강박의 시간과 금식의 시간 중에는 Ein Triff sich ducken und niederwerfen, aber auch sich reinigen und schärfen lernt. 충동이라는 것은 sich ducken, 고개를 숙이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niederwerfen, 복종하게 돼. 충동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절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여서 복종하는, 굴종하는 상태가 되고 부드러워진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자신을 정화시키고 쉐얼펜, 예민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충동이. 이해가 되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삶은 다시 월요일부터 윤택해지고 이 시간이 끝나고 그 삶은 새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Auch einzelne philosophische Sekten, Gallo, zum Beispiel die Stoa inmitten der hellenistischen Kultur und ihrer mit aphrodisischen Düften wie überladenen und geil gewollenen Luft erlauben eine derartige Auslegung. 자, 또한 개별적인 철학 학파들은 이러한 종류의 해석을 허용해. 철학 학파에도 이러한 금식과 단식의 문화가 있었어. 갈로 안에 걸 해석하면, 예를 들면 헬레니즘 문화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의 향기를 가득 담은, 그래서 이 여신의 어떤 그 상징을 따서 이 뜻은 정욕적이고 성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 성애적인 향기를 가득 실은, 그래서 정욕적으로 아주 넘치는 정욕을 가진 그러한 공기 한가운데에서 나타난 스토아 학파. 헬레니즘 문화는 뭐예요? 특히 알렉산더의 어떤 동방 원정으로 문화가 뒤섞이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이후에 다양한 학파들이 형성되는데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 다음에 견유학파, 이런 학파들이 어찌되었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절제에, 특히 스토아 학파의 윤리, 금욕주의, 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났어.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뒤엉킨 충동의 시대가 또한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시대였죠, 그죠? BC 300년경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 종파들은
이런 종류의 해석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Hier mit ist auch ein Wink zur Erklärung jenes Paradoxons gegeben, warum gerade in der christlichsten Periode Europas und überhaupt erst unter dem Druck christlicher Welturteile der Geschlechtstrieb sich bis zur Liebe sublimiert 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또한 저 역설적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힌트가, 암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왜 바로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시기에, 그리고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 판단의 압력 아래에서 성적 충동이 사랑으로까지 승화되었는지, 그 이유, 그게 바로 역설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해명하는데 아주 이것은 어떤 힌트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체가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갈로로, 불어로 아무흐 파시옹이라고 써놨어요. 여기에 아무흐 파시옹. 이건 바로 특히 스탕달의,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야, 스탕달의 연애론, 사랑론으로 알려진 들라무흐라고 하는 작품을 가리켜. 특히 니체는 스탕달의 그 자유로운 어떤 문학의 세계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적 충동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이런 사랑은 또한 사랑의 정념이었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까지, 근세까지의 기독교적 윤리에 의해서 꽁꽁 묶여졌던 그러한 성의 담론들이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18세기부터 완전히 풀려나잖아, 조금씩. 그리고 18, 19세기로 오면서, 그죠? 그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스탕달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성충동의 억압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저항하면서 올라오는 근대의 문화, 그리고 이성의 시대, 계몽의 시대, 낭만주의의 시대, 사실주의의 시대, 이렇게 계속 가면서 나타나는 그 역사, 역설의 역사, 이런 것들은 특히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파스칼 케냐르의 섹스와 공포, 이런 작품도 아주 좋죠. 그죠? 푸코의 성의 역사는 여도가 이미 길게 강의를 해놨어. 참조하셔요. 마지막 몇 번째 강의인데 참조하셔. 그래서 이런 역설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190절입니다. 89절 끝났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는데, 190절 Es gibt etwas in der Moral Platos. 플라톤의 도덕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데 das nicht eigentlich zu Platon gehört. 플라톤에게 본래 속하지 않았지만 존든 sich nur an seiner Philosophie findet. 그의 철학에서만 발견되는 그러한 플라톤의 도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본래는 플라톤 게 아니었어.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발견돼. 그게 뭔지 봅시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주의예요. 자, 그래서 만 켄터 자겐 트로츠 플라토, 사람들은
플라톤에 대항하여 도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곧 nämlich der Sokratismus viel den eigentlich zu Problem war. 플라톤은 본래 이러한 소크라테스주의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소크라테스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기술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본래 소크라테스주의인데 그건 본래 소크라테스 게 아니었어. 계속 따라가 봅니다. 자, keiner will sich selbst schaden tun.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 daher 그렇기 때문에 geschieht alles schlecht und freiwillig. 모든 이게 소크라테스주의를 지금 정리한 거야. 모든 나쁜 것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심결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denn 왜냐하면 der schlecht fickt sich selbst schaden zu. 나쁜 사람은 곧 악한 사람도 되겠죠, 그죠?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계속 따라가 봅니다. Das wird nicht tun, falls wisst, dass das schlecht ist. 자, 그가 나쁜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 경우에는 그는 이런 나쁜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demgemäß 따라서 ist der schlecht nur aus einem Irrtum schlecht. 나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은 오로지 어떤 실수로부터만 나쁜 거야. 실수나 오류나 어떤 잘못으로부터만 나쁜데 nimmt im seinen Irrtum.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의 실수와 오류와 잘못을 빼앗아 가버리면 so macht man ihn notwendig gut. 사람들은 그를 필연적으로 선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한 게 소크라테스였다는 거예요. 이런 소크라테스주의를 이제 플라톤은 아주 고급스럽게 이데아와 연결시키고 무한한 것과 연결시키고 또한 영원한 것과 연결시키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Diese Art zu schließen nicht nach dem Pöbel.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 추론하는 것은 nicht nach dem Pöbel. 정말 재미있어. 천민의 냄새가 난다. Der am schlecht handeln nur die leidigen Folgen ins Auge fasst. 천민은 나쁜 행동에서 단지 불쾌한 결과들을 ins Auge fasst. 눈으로 붙잡게 되고 곧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eigentlich 본래적으로 urteilt 판단하게 되는데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은 Es ist dumm schlecht zu handeln. 나쁘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판단해. 이런 천민의 사고가 이러한 소크라테스주의의 추론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주의 안에. 자, 반면에 während gut mit nützlich und angenehm ohne weiteres als identisch nimmt. 반면에 이 천민은 또한 좋은 것, 선한 것을 nützlich, 유용하고 angenehm, 유쾌한 것과 아주 손쉽게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런 내용들은 특히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우리가 예도가 이미 다 끝내놨잖아, 그죠? 참조하셔요. 거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있는데, 이런 추론은 천민의 냄새가 난다 이거야. 계속 따라갑니다. 만다르프 바이 예뎀 우틸리타리스무스 델 모랄. 도덕의 모든 공리주의에서 사람들은 폰폰 헤라인 애초부터 아우프 디젠 글라이헨 울슈프룽 라텐 운트 자인을 나저 폴겐, 이러한 동일한 근원에 근거하여 추측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코를 따라가게 돼, 후각을 따라가게 돼. 그런데 만비엘트 젤텐 이러게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좀처럼 잘못된 길로, 오류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리주의적, 그리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후각을 따라가더라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본능과 관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삶과 도덕에서 이런 소크라테스주의를 표방했는데, 플라톤은 이것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게 나오는 거야. 플라톤이 자기의 선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플라토 핫 알레스 게탄 에트바스 파이네스 운트 폴레메스 인덴 자츠 자이네스 레럴스 히나인주 인터프레티렌 폴 알렘 지히 젤프스트. 플라톤은 모든 것을 했어. 뭘 위하여? 자, 자신의 선생의 명제 안으로, 누구야? 소크라테스죠. 선생의 명제 안으로 세련되고 고귀한 어떤 것을 집어넣어 해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 선생의 명제 속에 집어넣어 해석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어. 당연히 소크라테스를 해석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같지 않겠죠, 그죠? 예수의 삶을 해석한 바울의 어떤 말씀들 역시 예수의 삶과 차이를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해석학적인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계속 따라갑니다. der verwegenste aller Interpreten, der den ganzen Sokrates nur wie ein populäres Thema und Volkslied von der Kasse nahm. 자, 모든 해석자들 중에 벨베겐스터, 가장 대담한 해석자였던 그는, 플라톤은. 그런데 이 사람은, 플라톤은 전체 소크라테스를 대중적 주제와 같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로 변주했다 이 말이야. 소크라테스를 주제나 미녀와 같이 골목길로부터 취하여 내어서 에스 인스, 그것을 인스 운엔틀리어, 무한한 것과 운메클리어, 불가능한 것으로 쭈바리 이렌 변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한한 것과 불가능한 게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가르침의 이론을 이데아에 무한한 것,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 비현실적인 것, 비감각적인 것, 이런 것과 연결하여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이 있긴 있었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어떤 죽음을 봐도. 그런데 어찌되었건 형이 상학화해 버렸어요. 소크라테스의 삶을. 누가? 플라톤이. 예수의 실천적 삶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재밌죠, 그죠? 클래스의 차이가 나오죠. 한번 깊이 생각해 봐. 그리고 플라톤적으로 만들고,
또한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건데, 과정인데, nämlich Gott in alle seine eigenen Masken und Vielfältigkeiten. 그래서 모든 자기 자신의 가면들과 다양한 것들로 변주시키는 일을 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변형시켰다 이 말이에요. 니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im Scheolz gesprochen und noch dazu humorisch. 자, 농담을 섞어서 또한 이것에 더하여 호메로스적으로 우리가 말해보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봅시다. Was ist denn der platonische Sokrates, wenn nicht? 이건 뭐 그리스어로 지금 갈겨놔서 여기 봐봐. 그리스어로. 프로스테 플라톤, 오피스텐 테 플라톤, 메세 테 키마이라.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플라톤적인 소크라테스는 앞에도 프로스테, 앞쪽에도 플라톤, 오피스텐 테 플라톤, 뒤쪽에도 플라톤, 메세, 가운데는 테, 키마이라. 여러분 키메라 아시죠? 괴물. 가운데는 키메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플라톤보다 이전 사람이었던 호머가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지. 여기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이 한 문장도. 이것은 니체가 만든 거예요. 호머는 단지 키메라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어로는 키마이랍니다. 이게 라틴어로 변하고 라틴어에서 영어, 독일어, 불어로 변하면서 이름들이 막 복잡해지는데, 그리스어 원어로는 키마이라야. 우리가 키메라로 알고 있는 괴물이죠, 그죠? 거기에는 머리는 사자의 모양이고, 또 호모의 일리아스에 나오죠, 그죠? 제6권에 머리는 사자, 몸뚱아리는 염소, 꼬리는 뱀이야. 이게 오늘 이탈리아의 어떤 어딘가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심지어 조각 작품도 있어. 오늘날 이태리 어딘가 정확하게 몰라. 얘도 생각이 잠깐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키메라라고 하는 이 괴물은 다른 말로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플라톤이 변주한 소크라테스는 이런 괴물과 같다는 거야. 앞쪽 면은 플라톤적인 게 있고 뒤쪽에도 플라톤적인 건데, 그런데 한가운데 내용은 뭐야? 플라톤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닌 어떤 괴물과 같이 소크라테스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땅을 밟고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은 저 초월적인 이데아와 연결시키면서 괴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역사 속에서 대지를 밟고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 소크라테스를 초월적인 이데아와 접목시키면서 키메이라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머가 일리아스에서 묘사하고 있는 키메라를 따와서 호머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이래 된다. 지금 니체가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자, 191절입니다. Das alte 또 신학적인 게 나와. Theologische Problem von Glauben und Wissen
oder deutlicher von Instinct und Vernunft.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신학적 문제, 또는 더 분명하게 말해서 본능과 이성의 문제. 신앙과 지식은 뭐야?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본능이야. 이건 니체 해석이야. 이것도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죠. 신앙은 본능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뭘 따지지 않아. 지식은 뭐야? 뭘 따지지? 근거를 묻고 왜를 묻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이렇게 왜 이유를 묻는 거죠. 그죠? 이 둘의 신학적 문제. 이거는 신학의 주제였어요. 교부 신학, 중세의 스콜라 신학 역시도. 이성이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주제에 몰입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가 하면, 알죠? 본능과 이성의 문제, 신앙과 지식의 문제. 알죠? 그러니까 Die Frage ob in Hinsicht auf Wertschätzung der Dinge, 자, 사물의 가치 평가와 연관해서 der Instinct, 본능이, 자, 책이 넘어갑니다. 자, 본능이 mehr Autorität verdienen als die Vernünftigkeit, 이성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질만 한지 과연, 과연 본능이 이성보다 더 큰 권위를 얻을만 한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기결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이성은 벨쇼 나하 그린된 이유에 대하여, 나하 아이는 바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죠? 그러니까 나하 쯔뱅 메시카이트, 한 목적성에 대하여, 운트, 그리고 니츠리카이트, 유용성에 대하여 게셔츠트, 평가하고, 게한델트, 다루는 법을 비센빌,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성이에요. 이유를 묻고, 한목적성을 묻고, 유용성을 묻고, 그죠? 이런 근거를 물어 들어가는 이성보다 과연 본능이 더 큰 가치를, 권위를 얻을 만한 것인지의 문제.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문제는 Es ist immer noch jenes alte moralische Problem, 이것은 여전히 저 오래된 도덕적 문제와 같은 거야. 그런데 그 도덕적 문제는 wie es zuerst in der Person des Sokrates auftrat, 소크라테스의 인격 안에서 1차적으로 나타났고, lange vor dem Christentum, 그 기독교 시대 이전에, 오래전에 schon 이미 die Geister gespaltet hat, 정신을 분열시켜 놨어. 정말 정신분석학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소크라테스라는 인격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기독교 오래전에 소크라테스의 인격 안에 나타나서 인류의 정신을, 서구인들의 정신을 분열증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과 본능의 문제를 이제 소크라테스 안으로 갖고 가서 그 두 개를 갖고 소크라테스의 모순을 해체해버려요. 지금 요 191절에서.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그지? 어떻게 해체하는지 봅시다. 자, 정말 여러분들 엄청 충격을 좀 받을 거야. 그런데 재밌어요. 소크라테스, 이런 해석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해석이에요. 소크라테스를 이런 식으로 해체한 사람은
Sokrates selbst hatte sich zwar mit dem Geschmack seines Talentes, dem eines überlegenen Dialektikers, zunächst auf Seiten der Vernunft gestellt. 자, 소크라테스 자신은 참으로 그의 천부적 재능의 취향을 가지고, 이것은 곧 탁월한 변증론자의 취향인데,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자체가 변증론이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말, 이런 것들도 다 대화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화술 자체가 변증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취향을 갖고, 타고난 재능의 취향, 곧 탁월한 변증론자의 취향을 갖고 우선 이성의 편에 섰어. 본능이냐 이성이냐. 그런데 이성의 편에 서긴 섰는데, 소크라테스는 본능과의 연관 안에서 이성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은 완전히 이것을 보편 이성과 더불어서 확립해버렸어. 이데아화라. 심지어 최고선으로 이야기해버려. 완전히 형이상학화하면서 고정시켜버렸어. 자기 스승의 어떤 삶을. 이성의 편에 섰다. 모순이 이제 드러납니다. Und in Wahrheit, 그리고 참으로 Was hat sein Leben lang getan, als über die linkische Unfähigkeit seiner Polemen Athen을 zu lachen. 그런데 그가 일평생 한 일은 그의 고귀한 아테네 사람들의 서투른 무능력을 비웃는 것 이외에 도대체 한 게 뭐란 말인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이성의 편에 섰는데, 그의 소크라테스의 삶의 본능을 보면은 그의 이성은 해체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본능을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데 자, 소크라테스가 일평생 한 일은 고귀하고 귀족적인 고상한 아테네인들의 어떤 서투른 무능력함에 대하여 비웃는 것 외에 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니체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테네인들은 멘션데스, 인스팅크테스, 바렌 글라히, 알렌, 폴레멘, 멘션, 모든 고귀한 고상한 귀족적인 사람들과 같이 본능의 인간들이었어. 이들도 뭐 당연한 거. 아니, 귀족이 본능이 없나요? 여기서 니체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야. 니체가 쉽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고귀한 아테네인들 역시 모든 고상한 사람들과 같이 본능의 인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niemals genügend über die Gründe ihres Handelns Auskunft geben konnten. 그들의 행위의 근거, 이유에 대하여 결코 충분하게 어떤 해명을 제시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행위의 근거, 이유에 대하여 어떤 해명이나 정보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해명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게 계속 나갑니다. 줄레트 하블, 그러나 결국 임 스틸렌 운트 게하임맨, 조용히 은밀하게 라하트 엘 아우후 위벌 지히 젤프스트, 그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웃었어. 조롱했어. 조소를 보냈어. 어떤 방식으로?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봅시다. 엘판트 바이 지히. 그는 자신에게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폴 자이넨 파이널엔 게비센 운트 젤프스트 페어 헤어. 자, 그의 더 섬세한 양심과 그리고 그의 더 섬세한 자기 신문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야. 그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죠, 그죠? 이 소크라테스는 바로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 디 글라이혀 슈비리카이트 운트 움페이카이트, 어떤 어려움과 동일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던 동일한 어려움과 무능력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어. 소크라테스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보쭈 압을, 그러나 무엇 때문에 레데트 에얼 지히 데스 할프 폰된 인스팅크된 레젠, 본능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라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설득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 그 역시도 본능적으로는 어떤 이성 못지않게 본능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야. 그런데 그는 왜 모순되게도 무엇 때문에 본능으로부터 지폰된 인스팅크된 레젠 지폰이야. 그러니까 본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시켰느냐 이 말이야. 자기를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권유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되었건 본능보다는 이성 쪽에 섰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Man muss ihnen und auch der Vernunft zum Recht verhelfen. 사람들은 이 본능과 또한 이성을 도와서 좀 레이트, 어떤 정당한 권리를 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본능과 이성을 도와서 둘 다. 그런데 Man muss den Instinkten folgen.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야 돼. 그러나 die Vernunft will reden ihnen dabei mit guten Gründen nachzuhelfen. 이 본능을 동시에 좋은 근거를 갖고 지원하도록 이성을 설득해야 돼. 그게 본능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이성이 그 본능을 지원하고 돕도록, 그래서 그 본능이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을 설득해야만 돼.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었는데 Dies die eigentliche Falschheit jenes großen Geheimnis reichen Ironikers. 이것은 바로 저 엄청난 비밀로 가득 찬 반어법의 전문가의 본래적인 오류였다,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반어법의 전문가, 변증가, 대화술의 전문가의 어떤 본래적 기만이자 오류자 또한 거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Er brachte sein Gewissen dahin, sich mit einer Art Selbstüberlistung zufrieden zu geben. 그는 자신의 양심을 심지어 어떤 종류의 자기 기만에 만족하는 데까지 자신의 양심을 몰아갔어.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자기 기만에 만족하는 거,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니체의 의심의 해석하기죠, 그죠? 몰아갔고 임 그런데
hatte er das irrationale im moralischen Urteil durchschaut. 근본적으로 그는,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판단 안에 있는 불합리한 것을 꿰뚫어 봤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도덕적 판단 안에는 어떤 감성적인 것과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있다라는 것. 모든 도덕적 판단에는 본능을 억압하는 그러한 강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 역시 꿰뚫어 봤어. 줄 빡빡 치십시오. 특히 Das irrationale im moralischen Urteil, 도덕적 판단 안에서 불합리한 것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 안에는. 꿰뚫어 봤는데, 근데 플라토 in Jollen Dingen unschuldiger und ohne die Verschmitztheit des Plebejers wollte mit Aufwand aller Kraft der größten Kraft. 자, 플라톤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일에 있어서 unschuldiger, 보다 더 순진무구했으며, 그리고 어떤 천민의 Verschmitztheit, 천민의 어떤 교활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순진무구했던 플라톤은 온 힘을 들여서, 그런데 이 힘은 die bisher ein Philosoph aufzuwenden hat, 지금까지 철학자가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야. 이 모든 힘을 쏟아서 볼테, 지히, 베바이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플라톤이 종합한 거야. 어떻게 종합했는가 하면은 Das Vernunft und Instinkt von selbst auf ein Ziel zu gehen. 이성과 본능이라는 것은 von selbst 자체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하나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auf das Gute, 선이야. auf Gott, 신이야. 이것은 최고선, 신, 이데아. 이 하나의 목적으로 본능과 이성이 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스승의 명제를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의 말에 따르면 역사적 소크라테스는 그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역사적 삶에서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으며,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이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은 본능과의 조화 안에서 설득돼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 판단 안에서 불합리성과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갈등을 플라톤은 뭐야? 이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버렸어. 종합해버렸어. 본능이든 이성이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간다. 그건 최고선이요, 또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지? 자, 그래서 und Zeit Plato sind alle Theologen und Philosophen auf der gleichen Bahn. 플라톤 이래로 모든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서구 형이상학 전체지 뭐, 철학자들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 동일한 길 위에 있다. 그런데 das heißt 곧 이 말은 in Dingen der Moral, 도덕의 문제들에 있어서 hat bisher, 지금까지 der Instinkt, 본능, oder wie die Christen es nennen der Glaube,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오들 또는 BES 냈네. 나는 그것을 니체지 뭐. 나는 그것을 비헤얼드 무리라고 부르는데, 이 본능이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말은 이성인데 결국 신에 대한 어떤 이 본능과 이성은 하나의 목적, 신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뭐야? 신앙이 더 중요한 거야.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보다는 결국 신앙인 거야. 그래서 출발은 이성 쪽에서 갔는데 결과는 뭐야? 신앙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이게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였다라는 거야. 니체가 볼 때는. 그런데 Man misste den Descartes ausnehmen den Vater des Rationalismus und folglich Großvater der Revolution. 우리는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 곧 합리주의의 아버지인 데카르트. 따라서 혁명의 위대한 할아버지였어, 데카르트는. 근데 뒤에가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Welcher der Vernunft allein Autorität zu erkannte. 오로지 이성에만 권위를 인정했어, 데카르트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해. Aber 그러나 die Vernunft ist nur ein Werkzeug. 이성은 여기서 그게 누구의 이성이야? 데카르트의 이성이지 뭐. 여기서 이성은 단지 하나의 작업 도구였어. 그리고 데카르트스 발 오버플래시리히. 데카르트는 단지 표면적이었고 피상적이었어. 왜야? 왜야? 이유가 뭐야? 모르죠? 이유가 뭐야? 이미 예도가 성찰해서 강의를 했어. 데카르트 성찰해서. 이성의 어떤 합리주의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발견해내잖아. 데카르트의 길에서. 후설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명제는 뭐예요? 피상적이었던 거예요. 거기 또 에르고 쓰면 결국은 어디에서 근거를 얻어? 신의 존재에서 근거를 얻어. 3성찰, 4성찰, 5성찰로 가면서. 그래서 이 이성 역시도 단지 작업 도구였고 결국은 신의 존재로부터 근거를 얻기 때문에 뭐야? 데카르트한테서도 신앙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예도도 강의를 하면서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45번째, 서문 빼고 4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192절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스!